오늘은 6번째 강의로서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6강째를 맞이합니다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CT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2015 교육과정에서는 컴퓨테이셔널이라는 용어가 컴퓨팅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들어왔고, 이 컴퓨팅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 CT 교육에 대한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T 교육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지능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 안에 정말 작은 파트가 인공지능 파트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초중고 교육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CT 교육에 대해서 지금 6번째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CT 교육의 정의는 그렇죠. 여기서 나와 있듯이 Computational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시스템 설계, 그렇죠. 이와 같은 인간 행동 이해에 대한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을 올리고 있지요. 그래서 이 CT 교육이라고 하는 선에서 우리가 핵심 개념과 그거에 따른 내용 요소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Data Practice부터 Modeling, Computational Problem, and the System Thinking Practice,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22개의 내용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교육을 하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내용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CT 교육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사고 과정으로서 유럽 학자가 쓴 걸 보면은 이렇게도 합니다. Abstraction, Decomposition, 그 다음에 Generalization, Evaluation, Algorithmic Thinking.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라면은 Generalization과 Algorithmic Thinking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패턴인데요. 이제 그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사의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CT 교육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정보교과에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 과정 중에서 교사의 질문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책에서 이걸 갖고 온 것입니다. 지금 6주차죠. 6번째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리스트를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제가 강의를 올렸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경우의 수에 관련된 것입니다. 핵심 개념은 데이터 프랙티스입니다. 데이터 프랙티스이고 이론으로 말하면 조합론에 해당되고, 컴퓨터하고 관련돼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질문은 무엇일까요? 저는 패턴이란 무엇인가, 인간에 있어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유럽에서 12세기 르네상스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가가 바로 핵심 질문이라고 판단하고, 나라로 말하면 이제 고대 인도에서 출발을 해서 중앙아시아의 아바스조, 그 다음에 스페인을 거쳐서 유럽, 서유럽 지역으로 아마 연결이 됩니다만은 도입 시기는 고대 인도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제 경우의 수이고 학문적으로는 조합론이라고 그랬었죠. 이건 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가지를 중심으로 인간의 패턴 인식, 기원전 5세기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아바스조의 200년 번역 운동이란 무엇이고 간략히 알아보죠.
인도 수학이 이슬람으로 유입되고 그 다음에 12세기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테이션한 입장에서는 메모아이제이션이란 무엇인가? 중복 계산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중복 계산을 한다는 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피할 것이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오늘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초등학교 수학과에서 경우의 수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중고등학교로 계속 이어져서 확률 통계로 나가겠지만 조합론 입장으로 대학에 가서 이제 조합론으로 발전을 하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론 초등학교에서의 이야기이겠죠. 저는 이제 어떤 주사위 문제 같은 거, 그렇죠? 주사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초등에서 다룰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슬럼돈 같은 거 문제 있잖아요. 거슬럼돈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걸 1강에서 이제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런 거죠. 만약에 700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으면은 이거를 동전으로 경우의 수를 쭉 조사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러려면 동전이 결정돼야 되겠죠. 뭐 1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 편리하게 100원짜리 동전 요렇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랬을 적에 500원짜리도 있겠죠. 그렇죠. 500원짜리 동전. 그러면 이제 700원을 동전의 개수로 한번 만들어 보아라.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제일 많은 거겠죠. 그래서 10원짜리 동전이 쫙 있어가지고 몇 개가 나오겠어요? 70개가 나오겠죠. 그랬을 적에 가장 작은 거는 뭐일까? 그게 이제 500원짜리 동전 하나 하고 100원짜리가 이제 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지수로는 3개. 그러니까 70개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3개까지 오는 거. 저는 이건 초등학생들이 전부 다 A4 용지에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다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를 컴퓨테이셔널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동전의 개수를 가장 적게 결정하느냐, 그 알고리즘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는 전부 다 경우의 수지만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이 경우에는 동전의 개수를 줄여보자. 그럼 그 알고리즘이 뭐냐 하는 문제로 발전하는 게 정보교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숫자의 배열, 수열이라는 용어는 초등학교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숫자의 배열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교구, 도미노와 타일을 오늘 쓸 것인데 이걸 써가지고 해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제약 조건 하에서 구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다각형으로 평면을 채워보자. 그랬더니 정사각형으로 채울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합이 360도가 만들어지니까요. 정삼각형으로도 채울 수 있다. 또는 정육각형으로도 채울 수 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다면체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분류의 문제로서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했을 적에 초등학교에서 말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중고등학교까지도 연결이 됩니다만은 대학까지도 고등학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제가 4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등학교에 대한 책을 접하실 적에 수업에 활용하실 적에 한번 이런 분류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두 번째로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것을 피보나치 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교육과정에서 피보나치 수는 초등에서는 교과서에서 안 다루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새로운 교과서가 나오더라도 뭐 안 다룰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게 수열이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당연히 피보나치 또는 피보나치 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초등학생들이 의외로, 제가 만난 초등학생들은 의외로 이걸 많이 알고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 영재학급에서, 그렇죠? 또는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이런 활동할 적에 피보나치 수를 이제 소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우리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서도 이제 피보나치 수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한 5, 6학년이 되면 피보나치 수를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
숫자의 배열이겠죠. 근데 숫자의 배열인데 상당히 특이하죠. 앞에 이 두 개를 합하고 앞에 두 개를 합해서 이렇게 오는 그냥 숫자의 배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이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제가 소위라는 말을 붙였지만 어쩐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그냥 숫자의 배열이고, 여기서 특수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숫자를 어떻게 우리가 정보교과에서 활용할 것이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하는 거죠. 먼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피보나치 수라고 부르는, 또는 피보나치 수, 자, 피보나치 수라고 하는 것을, 여기 FI죠. 그렇죠? 피보나치 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을 적에 이 사람은 이제 이름은 레오나르도 피사입니다. 이때 이 시기의 사람이고요. 주로 이제 부지아에서, 알제리아입니다. 북부 아프리카 부지아에서 30살까지, 대략 30살까지 거기서 교육받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근무했어요. 관세 일을 받고, 아버지는 피사 출신이지만 나중에 30살이 되면은 이제 피사로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관세사입니다. 관세 업무를 받거든요. 물론 관세라는 말은 이제 이슬람에서 나온 말입니다만, 자, 그러면서 이제 피사로 돌아가서 이제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해요.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 관련된 연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리베르 아바치라고 하는, 번역을 하면은 뭐라고 번역하면 되냐면은 그냥 산술입니다. 산술책입니다. 산술. 그래서 맨 앞에는 이제 구구단이 나오고요. 구구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분수, 단위 분수 같은 분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이와 같은 문제라는 것은 이제 토끼쌍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문제를 요만큼만, 딱 많이도 안 해서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토끼쌍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냐면, 맨 처음에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쉽습니다. 맨 처음에 토끼 한 쌍이 있다,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토끼 한 쌍이 맨 처음에 비기닝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 달이 첫 번째 달입니다. 첫 번째 달에는 이제 새끼를 낳아야 되겠죠. 그렇죠?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친구들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럼 새끼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비기닝에는 몇 쌍이 있어요? 한 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달에는 몇 쌍이 있어요? 두 쌍이 있죠.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점 찍은 거. 세 번째, 그렇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원래 있던 녀석들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렇죠. 원래 있던 녀석들은 새끼가 날 거예요. 원래 있었던 녀석이고, 여기서 이제 새끼를 낳겠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조건을 어떻게 줬냐면요, 그 태어난 새끼는 그 다음부터 새끼를 못 낳아요. 그래서 한 달이 더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한 달, 요때까지는 그냥 원래 있던 녀석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쌍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소개하실 적에는 가능한 피보나치가 도입했던 그 그대로 도입을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원문을 정확하게 찾아보는 게 좋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은 그렇지가 않고요. 제가 확인했을 적에 기존 고등학교 교과에서도 이것을 반영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걸 갖다가 쓰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고, 이와 같은 것들은 원전에 충실해서 나가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자, 이게 이제 피보나치. 여기는 단점이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 숫자의 배열을, 그 다음에 5가 나오고, 이 숫자의 배열 1부터 시작해서 1, 2, 3, 5, 그 다음에 이 숫자의 배열을 토끼쌍 가지고 설명하는 자체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그럼 여기서 패턴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generalization, 일반화라고 그랬죠. CT 교육에서. 그러면 패턴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설명을 하면은 금방
잡아낼 수 있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패턴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수 학습 입장에서 이 피보나치가 도입한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우리가 이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좀 더 다른 방법을 저는 이제 사용을 이제 합니다. 그거를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번호를 맞춰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와 있고요. 지금 화면상으로 이게 용량이 커가지고 막 넘어갔어요. 됐습니다. 자, 피보나치 수가 벌써 나오기 이전에 기원전 5세기경에 이 숫자 배열이 나타납니다. 나는 이걸 삥갈라 수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삥갈라 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원전 5세기경에 삥갈라가 이 숫자 패턴을 도입을 합니다. 잘 보세요. 자, 산스크리트 운율에는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그냥 장음과 단음으로 보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싱글 모라라고 하는 것은 단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싱글 모라가 두 개 있는 모라, 그러니까 몰이겠죠. 복수로서 투몰이입니다. 그래서 기호로 이런 S 비슷한 걸 쓰고, 그 다음에 싱글 모라는 기호로 이런 소문자 L 비슷한 걸 쓰죠. 그러면 한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거 한 개짜리밖에 없지요. 이 단위를 만들려면 어떻게 나오죠? 그렇죠? 모리가 있고 장음이죠. 단음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3단위를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단음과 장음이 오고 장음 단음이 오고 단 오면은 3단위를 만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4단위를 만들고 5단위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1, 2, 3, 그 다음에 5, 8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여기서 패턴의 중요성은 일반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피보나치에서 그 친구가 했던 토끼쌍 갖고 하는 것은 패턴을 잡아내기가 매우 쉽지가 않았잖아요. 이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학생을 지도해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자, 4단위를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2단위에다가 각각 2단위를 집어넣으면 4가 되잖아요. 그리고 3단위에다가는 뭘 집어넣으면 돼요? 1단위를 집어넣으면 총 뭐가 만들어져요? 4단위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 5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두 가지의 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입장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입장으로 보면 5단위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5단위는 어떻게 나타날까? 간단하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3단위에다가 2단위 장음을 붙이고 1단위에다가 뭘 해요? 단음을 붙여주면 되잖아요. 보세요. 3단위에다가 장음을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5단위에다가 뭘 붙여줬어요? 단음을 붙여줬잖아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학생들이 패턴을 인식해서 이거를 일반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단위는 앞에 두 단위의 합으로 따라서 6단위는 결과적으로 이 두 녀석의 합의 경우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숫자의 배열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피보나치는 1202년에 이 아까와 같은 숫자 배열을 나타냈어요. 토끼쌍 가지고. 자, 1, 2, 3, 5, 8 그대로입니다. 똑같죠. 나타나는 게. 물론 인도에서는 기원전 5세기 또는 그 이후에도요.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600년하고 800년경, 1135년경 이 경우에도 이렇게 이 숫자의 배열에 관련된 활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걸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 또는 피보나치 수라고 부르고는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빙갈라 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그러면 레오나르도는 어떻게 이 숫자 배열을 알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 알아낼 수도 있겠죠. 토끼쌍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오늘 주장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빙갈라수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주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르치는 방법은 첫 번째 수업을 이렇게 합니다. 도미노와 타일을 이용해요. 도미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타일입니다. 플라스틱을 제가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2배 되는 것을 우리는 도미노라고 불러요. 제가 살짝 점 찍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거를 타일을 엄청 많이 학생들한테 이제 논아줍니다. 보통 20, 30개를 논아줘요. 그래서 책상 위에다 놓고 학생들한테 제가 요구를 합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틀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1개짜리. 그러니까 1이라고, 요건 개념적으로 1이라는 거고, 요거는 2개니까 2라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를 만들어 보죠. 그럼 이거밖에 없죠. 타일 하나밖에 없어요. 얘들아, 2단위를 만들어 보자. 그럼 학생들은 당연히 이렇게 배열을 하죠. 제가 색깔로 구분을 했습니다. 얘들아, 3단위 또 만들어 보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어요. 3단위 잘 만들어요. 이제 4단위도 잘 만들고 5단위도 잘 만들어요. 그런데 일단 5단위 가면 약간의 이제 이 정도가 되면 혼란이 올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의 패턴을 가져가요. 자, 그러나 학생들한테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패턴이 뭐겠어요? 4단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인식하는 거죠. 즉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식하기를 우리는 기대해요? 2단위에다가 뭘 붙여줘요? 이렇게 도미노를 붙여주고, 그쵸? 그 다음에 3단위에다가는 뭘 붙여주기를 기대해요? 이거 타일이라고 그랬죠? 타일을 붙여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개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4단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5단위는 우리가 뭘 기대하는 거예요? 교수학적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가 5단위라고 하는 것은 3단위에다가 뭘 붙이는 거예요? 타일을 붙이고, 4단위에다가 제가 잘못 말했죠. 도미노를 붙이고 타일을 붙이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5단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 패턴을 발견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반화겠죠. 제가 연속해서 이제 수업을 하기도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숫자 갖고 만드는 거예요. 본질이 그거였거든요. 이게 이제 장음이었었죠. 그렇죠? 요게 단음이었었죠. 빙갈라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자, 1을 숫자 1, 2로 만들어 보아라. 1밖에 없잖아요. 자, 2를 숫자로 만들어 보아라. 그러면은 2 또는 1 이거밖에 없잖아요. 3가지, 2가지. 얘들아, 3을 숫자로 만들어 보아라.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만들게. 여기서 이제 조심시켜야 되겠죠? 1 더하기 2하고 1 더하기 2하고 2 더하기 1은 다른 거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경우의 수 입장에서 그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4, 5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이건 어떨까요? 홀수의 합으로 만들어 보자. 제가 이제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홀수의 합으로 만들어 보자. 물론 이것도 조심시켜야 되겠죠. 요거만 있는 건 또 아니겠죠. 그렇죠? 홀수의 합으로 만들어 보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은 제가 홀수에 합했고요. 제가 이게 하게 되면 막 점프가 일어나가지고 자, 이번에는 이제 색칠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용량이 많아서 막 점프가 일어나서 제가 이제 지금 조금 곤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했던 게 홀수를 가지고 만드는 거 방법이 있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색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색칠하여 보자. 이것도 이제 학생들 데리고 이제 모논 종류에서 이제 건물을 만들게 하고, 건물 만드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층
자, 1층 건물을 색칠하여 보자. 이건 뭐 색칠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두 색깔은 흰색하고 노란색으로만 할 것입니다. 단 노란색은 연속해서 칠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연속해서 칠하면 안 된다. 그럼 1층은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렇죠? 한 가지라는 뜻은 흰색으로 칠하거나 또는 노란색으로 칠하거나, 그래서 총 두 가지가 있겠죠. 자, 2층 건물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2층 전부 다 흰색으로 칠하는 방법, 2층만 노란색, 1층만 노란색.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방법이죠.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칠하게 하면 돼요. 이제 3층 같은 거 한번 제가 지도를 해보도록 하지요. 3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 이걸 쓸게요. 자, 흰색으로 다 칠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이제 노란색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노란색 들어가겠습니다. 노란색 들어갈 적에 3층을 칠하는 방법 하나만, 그 다음에 2층을 칠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1층을 칠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요건 이제 한 층만 노란 페인트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두 개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두 개를 하려면 겹치면 안 되니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총 몇 가지가 나올까요? 총 5가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총 5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제 이 숫자의 배열과 패턴을 인식하는 이제 그런 문장입니다. 자, 하나 더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이디어 한 건데요. 정사각형 붙이기입니다. 그래서 붙인 결과가, 그러니까 정사각형을 붙였을 때 이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즉 정사각형에 붙인 결과가 직사각형이 돼야 되고요. 그럼 이제 1에다가 붙이면은 제가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계속 붙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사용한 크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1은 못 써요. 그럼 그 다음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2밖에 없지요. 그렇죠? 자, 2는 이제 못 써요. 한 번 사용한 것은 못 쓰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오면 될까요? 3밖에 없죠. 그렇죠? 3 못 씁니다. 그럼 누구 올 수 있어요? 5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 올 수 있을까요? 8 올 수 있죠. 그렇죠? 이와 같이 붙여나가면 1, 2, 3, 5, 8 이런 식으로 이 숫자의 배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활용은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까 나왔던 그런 숫자들의 패턴, 특수한 패턴이죠.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한테 접하게 하면서 거기서 패턴을 규칙을 잡아내는 이제 그런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만, 마찬가지로 학생들 보고 그 숫자의 배열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게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3장으로 넘어와서 제가 이제 12세기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아까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듯이 도대체 피보나치가, 레오나르도 이 친구가 아까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거의 30살까지 살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냐 하는 거예요. 그 경험한 결과에 의해서 어쨌든 아까 같은 숫자 패턴도 나왔을 것이고, 그 이전에 이 양반이 쓴 책, 제가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산술학이라고 했죠. 산술. 즉 그 산술은 9구단부터 시작합니다. 9구단이 9단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뭐가 나온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 소위 말하는 인도 숫자죠. 그래서 지금은 초등에서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불러요. 자, 그걸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9구단도 경험했죠. 그렇죠? 분수의 계산도 경험을 했을 거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북아프리카 알제리, 사실은 여기는 당시에는 이슬람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경험했을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의 12세기 르네상스를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딴 데로 빠진 것이 아니라 지금 피보나치의 그 숫자 배열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숫자는 도대체 아까 빙갈라를 얘기했잖아요. 인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인도에서 도대체 어떤 경로로 해가지고 피보나치가 살던 북아프리카의 알제리까지로 어떻게 들어왔냐 하는 것입니다. 그 경로라고 하는 것은 또한 12세기 르네상스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려면 그 경로, 수학의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12세기 르네상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소개를 했는데, 자,
이거에 대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 좋은 게 탈라스 전투입니다. 자, 탈라스 전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탈라스 전투는 750년에 아바스조가 바그다드에 건설이 됩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메카, 메디나, 다마스쿠스, 메카에서 메디나로 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거기서 바그다드로 갑니다. 이게 아바스조예요. 수니파입니다. 750년이에요. 그러면 당시의 정세가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이게 당시의 아바스 이슬람입니다. 아바스조예요. 아, 이때 동쪽이 중요하죠. 이게 동쪽은 뭐겠어요? 당나라가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당연히 아바스조가 동진 정책을 쓰게 되고 당연히 당나라하고 충돌을 하겠죠. 그때가 751년입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탈라스강 근처입니다. 이 탈라스강 근처예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정말 커다란 전쟁이었었고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는 그러한 대전환점이 되지요. 이때 고선지 장군이에요. 당나라의 장군은 고선지입니다. 왜냐하면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넘어가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고선지는 한국계죠. 어쨌든 고구려계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참패를 당합니다. 고선지 장군이. 그러면서 대략 15,000명의 그 당나라 군사들이 바그다드로 압송을 당해 포로로 압송을 당합니다. 그건 여기서 중요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종이가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이슬람에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화약, 그렇죠? 화약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나침반, 그렇죠? 나침반이 넘어가게 됩니다. 정말 세계사에서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게 751년에 약 5개월 동안의 전쟁이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런 이야기는 그럼 인도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사신을 파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당대 최고는 이제 이슬람 제국인 아바스조예요. 아바스조가 당대 최고의 제국입니다. 그럼 인도 입장에서는 사신을 파견을 해야 됩니다. 사신이라고 하는 것이 외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다양한 사람들이 파견을 나가죠. 그렇죠. 그 방문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 이제 역사적 순간을 오늘 강의하고 관계돼서 역사적 순간이 언제냐면은 772년입니다. 이제 바그다드가 세계 최고의 중심지예요. 군사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바그다드가 중심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750년에 아바스조가 만들어지고 751년에 탈라스 전투가 일어났고요. 자, 약 2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전에도 이제 물론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기록에 의하면 772년에 이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인도 과학자가 바그다드 왕궁을 방문합니다. 이때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죠. 그렇죠.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책을 가져가겠죠. 과학책을 가져가는데 그게 이제 천문학의 어떤 그 표에 관련된 책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에 관련된 책이라는 얘기는 이미 수학하고 천문학은 거의 같은 입장이었으니까요. 이때 칼리프가 알만수르입니다. 만수르가 명령을 내립니다. 저 책 당신이 좀 빨리 번역해. 알파라지가 번역을 합니다. 그때 가져간 책이 바로 힌드 한타라고 하는 그 천문학에 관련된 표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천문학 또는 수학책이라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그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탈라스강 근처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기하로 해서 상당히 그 중앙아시아 쪽까지도 영향력이 확대가 됐고 아바스조가 자 인도에선 사신이 파견되면서 많은 인도에 수학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수학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자 우리 초등에서 알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 그거는 뭐예요? 인도에서 들어간 숫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숫자 그러면 이 숫자라고 하는 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유럽까지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인도의 수학이 이와 같은
방문, 즉 과학자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외교적으로 갔을 적에도 선물 꾸러미를 갖고 갔을 적에 수학책 같은 것을 갖다가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학이 유입됐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인도의 수학이 바그다드로 유입이 됐던 것입니다. 그럼 바그다드로 유입된 수학이 지금 이제 스페인을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스페인을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직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이게 후반입니다. 700년대 후반서부터 900년대 말까지 아빠스조는 200년 동안에 걸쳐서 중국의 과학이나 인도의 수학,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의 어떤 수학이나 과학, 의학, 철학 같은 책들을 200년에 걸쳐서 여기서 집대성 정도 수준의 번역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특히 아까 제가 인도 과학자가 바그다드 왕궁을 방문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그다드 왕궁입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이제 몽골 제국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되지만 바그다드는 원형을 왕궁으로 그립니다. 바그다드 왕궁은 원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2대 칼리프가 알만수르입니다. 알만수르는 이때 뭐가 들어왔냐면 유클리드 원론 책이 이 바그다드에 들어와 가지고 번역이 되고 있었어요. 일부 책들은 13권이지만 일부 책들은 번역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1권의 정의 15번이 뭐냐면 제1권의 정의 15번이 바로 유클리드가 원을 정의한 겁니다. 그렇죠. 그 정의에 따라서 바그다드의 궁전을 왕궁을 원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앙집권의 어떤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중앙집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알만수르는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국에 전부 다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200년 동안에 그 아바스조에서 번역 운동이 벌어지는데요. 특히 이제 832년이 됐을 적에는 이미 이제 인도에서도 이제 많은 수학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하우스 오브 비스텀, 바이트 알 히크마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연구기관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이제 상상도죠. 그렇죠? 상상도입니다. 자, 이때 벌써 비잔틴으로부터 그리스 철학, 과학 서적들이 대거 들어와서 아랍어로 번역이 됩니다. 인도의 천문학, 수학, 그 다음에 그리스, 시리아의 의학 서적까지 들어오고요. 정말 수많은 학자들의 책들이 이곳으로 들어와서 아랍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유클리드의 원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전해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전해진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원본들은 유실됩니다. 그리고 아바스조에서 번역 운동에 의해서 남아있던 것들이 현대에 전달이 된 거예요. 즉 유클리드 원론만 갖고 얘기한다면 아바스조에서 이와 같은 번역 작업을 안 했으면 우리는 원론의 존재조차도 알 수가 없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존재는 뭐 안다고 해도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업적들은 바로 아바스조에 의해서 현대 사회로, 현대 문명으로 전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수학에서 알콰리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지혜 전당에서 활동을 했고 알마문이 자기한테 하여튼 열심히 하라고 등 두들겨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도 쓰고 했다는 그거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했었죠. 이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지금 아바스조에서 그와 같은 번역 운동이 벌어지는데 참 이상하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비잔틴 사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잔틴 제국은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상속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바스조에서 과학적 발전 수준에는 크게 비잔틴 사회가 쫓아올 수가 없었고 결국은 그리스 고전기까지도 사람들은 그리스 고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사상들을 아라비아에서 번역을 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랍으로부터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상속자는 비잔틴 제국이지만 고대 그리스의 학문체계는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랍 세계로부터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지금 1100년대, 900년대, 800년대 이 시기잖아요. 그렇죠? 이 시기잖아요. 그걸 우리는 현대사회에서는 12세기 르네상스라고 하고 15세기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학적인 거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철학과 과학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학이나 과학이 차지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바그다드에서 벌어졌던 그렇죠? 인도의 수학이라든지 중국의 과학이라든지 또는 그 이전에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든지 뭐 거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고대 그리스의 과학까지도 바그다드에서 그게 집대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지금 스페인을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막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12세기 르네상스는 철학과 과학으로 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세기의 르네상스의 원천은 아랍입니다. 아랍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문헌이 비잔틴을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바그다드를 통해 가지고 다시 스페인에서 서유럽으로 넘어갔다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긴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번역 운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지역이 스페인이죠. 그 중에서도 톨레도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번역 운동이 벌어졌어요. 이 중에서도 중요한 지역은 톨레도이지요. 그 다음에 어떤 학자는요, 제라드 크레모나라는 학자인데 71개의 책, 적어도 71개의 책을 알아보니까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라틴어가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학의 표준적 언어들은 아랍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랍어인지를 모르면서도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 뿌리는 아랍에서 온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학 같은 것도 이제 완전히 복원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정지시켜서 한번 좀 자세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이거죠. 모든 문화는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어느 것도 순수하게 단독적인 것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수학을 통해서, 수학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아주 가치 있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톨레도 말씀드렸잖아요. 상당히 저는 이 톨레도에 대해서 아쉽지요. 이때 사실은 여기 톨레도에 그 라틴어로 번역하는 번역 집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주로 이제 유대인과 무슬림 번역진인데 대략 한 25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학자라는 표현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스페인이 800년간의 이제 이슬람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독립을 합니다. 그 당시가 이제 나스르 왕조이고 패망을 해버려요. 그게 이제 이사벨라 여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벨라 여왕한테 이제 보이부딜이라고 하는 이제 칼리프가 이사벨라 여왕한테 우리는 항복합니다 하면서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가 아브라함 궁전을 허물지 말아주세요.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무슬림들이겠죠.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해주세요. 세 번째는 자기들 그 아랍인들에 대해서 아랍인들에 대한 어떤 그 생명에 대한 그 보장을 해주세요라고 조건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벨라 여왕은 세 가지 다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웬일로 세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들어줍니다. 그게 뭐예요? 알람블라 궁전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나머지 두 개는 약속을 어깁니다. 이때 이제 당시에 이 학자들 전부 다, 대부분 이 학자들이요,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요. 일부는 추방을 당하기도 하지만 죽임을 당하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인종에 대한 어떤 도살 정도의 수준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스페인은 800년 동안의 이슬람 지배를 받았으면 지금 가면은 이슬람 유적 말고 이슬람 사람들도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스페인은 이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완전히 도살을 당한 겁니다. 인종 청소라는 표현까지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 내건 모토가 뭐냐면 어떻게 우리 땅이 이교들한테 지배를 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극도의 이제 분노를 나타나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인종 청소를 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 당시에 250여 명의 이 학자들이 그대로 톨레도에서 학문 활동을 했다면 아마 지금의 스페인은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여행지리를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설명한 뭐 탈라스 강이라든지 그렇죠. 구글을 통해서 가는 거죠. 바그다드의 바이트 알 히크마, 물론 이거는 상상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톨레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레오나르가 거의 30살 때까지 살았던 부지아, 알제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피사도 가봐야 되겠죠. 나중에 30살 정도가 됐을 적엔 피사로 돌아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책들을 쓰게 되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연구하고 그래요. 아까 그 이사발라 여왕이 한 가지 약속만 지켰죠. 알람블라 궁전도 가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구글 맵스를 이용해서 탈라스 강입니다. 구글 맵스를 이용해서 한번 이게 이 근처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역사적 고증도 필요하고요. 어쨌든 탈라스 강 유역도 우리가 한번 사진을 통해서 구글 맵스에서 갈 수가 있고 바그다드의 바이트 알 히크마 이건 상상도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바로 톨레도입니다. 여기에 사실 톨레도에도 전혀 가보질 못했지만은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제지 공장이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톨레도에서 많은 학자들이 거기서 라틴어로 번역을 했었죠. 톨레도는 제가 사진만 봤을 적에 정말 가고 싶은 곳입니다. 드디어 부지아에서 거의 30살까지 아버지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니까요. 그래서 부지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여기서 교육받고 다 합니다. 근데 이때가 여기는 뭐예요? 북아프리카는 이슬람 지역이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하고 다시 동지중해도 여행도 하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나이가 30살이 됐을 정도의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피사에서 저술 활동을 합니다. 이때는 여기가 전부 다 뭐예요?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라비아 숫자 같은 거는 당연히 그 부지아에 살고 있던 레오나르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그 숫자, 그 인도 숫자죠. 인도 아라비아 숫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학자들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전달한 것입니다. 왜? 상인들이 계산을 편리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인들에 의해서 전달된 것이 아라비아 숫자예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은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전달이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 부지아입니다. 정말 아름다워 보이네요. 아마 레오나르도가 어릴 적에 아버지 엄마하고 여기를 또 왔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부지아입니다. 요새 또 여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행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나이가 30살 정도 됐을 적에 피사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피사도 꼭 가고 싶죠. 그렇죠? 자, 이사벨라 여왕에 의해서 한 가지 약속만 지켜졌다 그랬죠. 알람블라 궁정을 파괴하지 말아달라. 그대로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약속을 어깁니다. 인정 청소를 하지요. 그리고 그렇죠. 정말 무서운 여왕이에요. 그렇게 이사벨라 여왕이 정말 무서운 여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할 것은 이게 조금 여행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실험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요새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그럼 실험실을 파이썬 기반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제가 이제 목적이 그거죠. 초등에서 한 20개의 실험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지금 피보나치 수열을 만든다는 거 하면은 보세요. 아까 8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5가 있어야 되고 3이 있어야 되고 5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3이 있어야 되고 2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여기는 또 2가 있어야 되고 1이 있어야 되고 이게 계산상으로 보면 중복이 되거든요. 그럼 8을 하기 위해서 2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4개가 필요하고 2의 거듭제곱 얘기거든요. 2의 거듭제곱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메모아이제이션을 쓰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가지고 이거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2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한 라인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계산의
계산은 뭐예요? ON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써가지고 확인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보통 유튜브 같은 데서도 다른 언어를 이용해서라도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요. 메모아이제이션을 썼을 적에 금방 뜨는 거를 화면을 보여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참 기다리는 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예요?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중복되는 계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컴퓨터는 뭐 싫어한다. 뭐 이런 쪽으로도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한테도 컴퓨터가 단순히 계산을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설명하는 기회로서 나는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특히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AI에 관련된 파이썬을 써가지고 나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되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이제 온라인 실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지요. 자, 게임입니다. 게임인데 이 게임은 제가 보통 이렇게 지금은 이제 좀 어렵게 됐지만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이거 세알이라고 부르죠. 세알을 가지고 8x8 장기판에서 하는 게임입니다. 이제 게임 규칙을 설명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뭐 여러분도 어떻게 하냐면 이거입니다. 말을 이렇게 게임판에다 놓고요. 8층까지 냈고 이제 말이 넘어갈 거예요. 말이 넘어가면 여기를 이 말은 말을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넘어갔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색깔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없어집니다. 얘도 없어지겠죠. 그렇죠?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말이 아까 있었잖아요. 자, 말은 말 위로 또 못 타요.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얘가 넘어가죠. 얘가 넘어가요. 여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얘는 없어지죠. 그렇죠? 얘도 없어져요. 그럼 제가 몇 층까지 올라갔나요? 일단 5층까지 올라가죠. 여기서도 얘가 올라가면 여기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 얘는 없어지고 얘는 이제 죽어요. 넘김을 당하면 죽습니다. 넘김을 당하면 죽어요. 그럼 얘가 1로 넘어가면 여기도 올 수가 있죠. 그렇죠? 얘는 없어졌고 넘김을 당하면 이제 먹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그럼 얘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얘는 이제 먹어버리고 얘도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5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온라인 실험에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이렇게 파이썬으로 만들어서 온라인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파이썬으로 만들었을 때 장점은 이거를 10x10으로도 확장할 수도 있고 말을 여러 개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한다면 제가 그냥 표시를 할게요. 1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얘는 없어지고 얘도 이제 먹는 거죠. 그렇죠? 또 얘가 넘어가면 1로 가게 되면 얘는 없어지고 얘는 또 얘가 1로 넘어가면 여기 또 생기겠네요. 그렇죠? 얘는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얘가 또 넘어가면 여기까지 가겠죠. 얘도 없어지고 먹고 뭐. 그렇게 해서 몇 층까지 가는 5층까지 올라가고 하면은 학생들이 실험을 하면은 처음에는 보통 6층까지 올라가요. 그다음에 조금만 한두 번 정도만 더 하면은 7층까지 올라갑니다. 7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못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교수법을 여러분들이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온라인에서 이제 이건 이제 스마트폰 갖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했어. 그러면 이제 8층까지는 못 올라간다는 걸 학생들이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왜 못 올라가냐 이거. 왜 8층까지 왜 못 올라가냐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 보통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선생님 왜 8층까지 어떤 게 올라가려면은요. 선생님이 규칙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7층하고 6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단다. 그럼 7층 올라가는 말이 있을래, 초콜릿이 있으려면요, 새알이 있으려면요, 6층하고요, 5층에도 뭔가 있어야 돼요. 맞죠? 여기도 새알이 올라가려면요, 이거하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맨 처음에 어떻게 줬어요? 맨 처음에 새알을 몇 개 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다 보면은 새알이 모자르다고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게 뭔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학생들한테 처음에는 기대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공부하는 게 뭐예요? 숫자 배열이잖아요. 말값을 줍니다. 말에다가 아까 말이 있었잖아요. 그쵸? 저기 초콜릿. 맨 1층에 초콜릿에다가 1값을 주고요. 2층에도 초콜릿이 있었죠? 1값을 줍니다. 3층에 초콜릿은 2값을 줘요. 2값을 줍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말이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1과 2에 의해서 여기는 말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말이 넘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말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여기는 말값이 8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말값이 13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말값이 21이 돼야지만이 8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에 제가 세알 몇 개 났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2, 14, 16개의 말값밖에 없잖아요. 얘는 21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꽤 오랜 기간 지도해 봤지만 이거를 알아내는 학생은 물론 그 이전에 소위 말하는 피보나치 수에 대해서 수업을 많이 하죠. 여러 가지 형태로 수업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연속된 수업으로서 이 게임을 설명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아직은 제가 못 만났어. 그러나 약간의 힌트를 주면서 설명을 하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학생들은 제일 좋은 방법 뭐예요? 선생님 8층까지 가려면은요 7층하고 6층이 있어야 돼요. 맞단다. 그리고요 7층까지가 이 방법이 아주 괜찮은 방법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번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퍼즐 지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퍼즐 지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다가 자료는 많이 안 올리는데요. 이 사람들을 치면은 여러분들이 퍼즐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은 그거죠. 자, 학생들한테 지금 이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3, 5, 8, 13이면은 이게 이제 패턴 지도입니다. 패턴을 어떻게 지도할까 하는 거. 그럼 애들한테 이제 잡아내게 하는 거죠. 얘들아 이거 봐라. 뭐예요,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니? 지금 뭐가 이상해요? 이거 한번 봐봐 여기.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이게 가운데 있는 것을 두 번 곱하면 88이 64잖아. 88이 64인데 88인데 그럼 양쪽에 있는 걸 한번 곱해보죠. 이게 88이 50 뭐죠? 65가 되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규칙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 한번 요거는 어떻게 될까? 요거는 55, 25인데 55, 25인데 양쪽 곱을 하면 24가 나오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요것도 어떻게 될까? 33은 9인데 33은 9인데 양쪽을 곱하면 10이 나오네. 항상 1 차이가 나잖아요. 나는 이걸 학생들한테 모는 종이 자, 가위, 딱풀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인식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럼 패턴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패턴을 발견한 거 가지고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증명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저는 준비물을 이제 학생들이 준비를 하게 합니다. 먼저 모는 종이 위에다가 먼저 뭘 주고 얘기를 하냐면 모는 종이 위에다가 먼저 8 곱하기 8을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이거를 줍니다. 물론 이건 전부 다 3, 5 전부 다 피보나치 숫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주지 않고 다시 모는 종이에다가 이쪽에다 빈칸처럼 해서 여기다가 뭘 해준 거예요? 5하고 13을 한 것입니다. 5하고 13을 줘요. 5하고 13이 왜 온 거예요? 5하고 이거 13 때문에 온 거죠. 8×8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가위를 이용해 갖고 이걸 올입니다. 그러면 조각이 몇 개 나와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나오죠. 이 네 조각을 어쨌거나 여차저차 해 갖고 여기를 채우게 하는 겁니다. 물론 학생들이 이렇게 채우는 학생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채우면은 그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채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요거는 뭐예요? 곱셈으로 말하면은 65잖아요. 아까는 뭐예요? 88이 64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여기에 뭐가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오려 붙였지만 약간의 간격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물론 간격을 다 합치면 넓이가 1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중학교로 가면은 기울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모순을 발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당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교수학적으로 굉장히 커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이런 색종이를 이용한다. 어쨌든 모는 종이 자의, 자, 가위, 딱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주기를 바래요. 자, 실험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고 있는데 아까 제가 정사각형 붙이게 했잖아요. 바로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디자인 해석이에요. 자, 화면을 잘 보셔요. 여기 이제 1부터 했잖아요. 1로 채워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는 여기가 이제 2예요. 2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2가. 그 다음에 뭐예요? 요게 3이죠. 그렇죠? 요게 얼마예요? 5이죠.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8이죠. 그래서 1, 2, 3, 5, 요게 8이 넘어오고 나중에 여기가 얼마가 된 거예요? 13이 된 거죠. 그렇죠? 13이 된 거죠. 그렇죠? 이 패턴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뭘 건 거예요? 여기다가 대각선을 이렇게 쭉 그고 여기다가 수직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디자인 구성으로 폭스바겐 비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 방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아이디어가 뭐 최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이건 그 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저는 이건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제가 이제 디자인 구성을 한 겁니다. 그렇지? 이건 1, 2, 3, 5, 8 이걸 가지고 디자인 구성한 거죠. 그렇죠? 제가 아주 아끼는 제 가구입니다. 자, 물론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이걸 교수학습 방법으로도 갖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르꾸르비지에입니다. 오늘 얘기가 피보나치 수 갖고 하는 거, 이것도 피보나치 수 갖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은 정사각형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에 대각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각선을 수직으로 만난 게 이 녀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사각형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지요.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한 거 이렇게 딱 나눠버리면 요건 11이죠. 11, 2, 3, 5, 잘못 말했어요. 1, 2, 여기가 3이죠. 요게 5가 되고, 요게 8이 되고, 요게 13이 되는 요 패턴입니다. 그래서 르꾸르비지에는 이 패턴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빌라 스테인이라고 하는 그 정말 작품인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해가지고 이제 평면도가 완성이 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바로 이제 오늘 주제의 경우의 수 이걸 갖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제 1장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생들한테 어떤 형식을 비교할 수 있게 할까? 자, 2의 거듭제곱. 이 숫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14 곱하기 15를 하면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한번 써놓고 계속해서 더하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거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은 뭐예요? 14에 있죠. 14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8이 제일 먼저 결정됩니다. 그 차이는 얼마가 되죠? 6이죠. 6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4가 결정되죠. 그렇죠? 남은 것은 2죠. 그렇죠? 이게 이진법이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므로 해서 이집트인들은 요만큼만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의 덧셈의 횟수는 원래는 몇 번이에요? 15를 13번 더하는 거거든요. 15를 13번 더해야 되는데 몇 번 더했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밖에 안 더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방법을 이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했던 피보나치 수 또는 빙갈라 수를 이용하면 어떻게 하나 보세요. 먼저 두 칸을 먼저 씁니다. 1하고 15 써요. 우에 두 개를 합하는 거, 요거 두 개 합하는 거. 우에 두 개 합하면은 2, 30 나오죠. 요거 두 개 합하면 3 나오고 45 나오죠. 요거 두 개 합하면은 5 나오고 45 나오죠. 요거 두 개 합하면은 여기 5 나오고 75 나온 거죠. 요거 두 개 합하면은 13 나오고 195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지금 14 곱하기잖아요. 14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13이 먼저 결정이 됩니다. 그 차이는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요 숫자하고 누구 덧셈하는 거예요? 10 요거랑 더하면 되죠. 몇 번 이루어졌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요거까지 6번이죠. 이건 숫자가 적어서 그러겠지만 여러분 눈치챘죠? 이 덧셈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 횟수, 컴퓨테이션에 대한 이 횟수는 당연히 이쪽이 작지요. 그렇죠?
이쪽이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산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빠르다는 얘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숫자의 배열이 이 숫자의 배열보다는 좀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에 대한 판정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 소위 말하는 컴퓨테이셔널 에듀케이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다시 또 피보나치, 레오나르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책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토끼상 갖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양반이 뭐 토끼 농장을 운영했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내가 판단했을 적에는 우리들이 봤을 적에는 아마 개체수에 대해서 어떻게 증가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모형을 내놨다고 보는 거예요. 또는 그 모형을 내놓은 게 이미 인도에서 왔던 그런 수학을 이미 알고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그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미적분이 없었거든요. 미적분이 있으면은 어떤 개체가 있다. 유럽의 인구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죠. 피보나치는요. 피사로 돌아와가지고 그렇죠. 또는 이탈리아의 인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개체수는 개체수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개체수는 개체수에 비례한다. 그러면 개체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개체수의 증가율은 미분이잖아요. 뭐뭐에 비례한다거든요. 그러면 이건 비례상수수면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y가 들어가고 이거를 적분하면은 뭐가 돼요? c가 되고 적분하고 적분상수 오잖아요. 그래서 왼쪽 적분하면 이게 ln이에요. ln y가 되고 여기는 ct 시간으로 쓰기 ct 플러스 d가 되잖아요. 따라서 개체수라고 하는 것은 지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2에 몇 승이 나오는 거예요? ct승 플러스 d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나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또는 쉬운 고등학교 수준으로 쉬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미적분이 없잖아요. 미적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개체수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다. 그때는 수학적 배경은 등비수열입니다. 그럼 등비수열로 아마 사람들은 접근했을 거예요. 물론 피보나치는 자기 책에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었죠. 그렇죠? 자, 등비수열로 접근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에서 등비수열, 그러니까 PN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보는 거예요? 등비수열, R의 N승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왼쪽 식은 R의 N 플러스 1승이 되고요. 이건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 수준을 위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초등학교에 계시지만 R의 N-1입니다. 양변을 R의 N-1을 나누면 왼쪽은 R의 제곱, 얘는 R만 남고 플러스 1이잖아요. 넘어가면 R의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값이 나옵니다. 하나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는 두 개의 공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두 개의 공비라고 그랬어요. 하나를 제가 A라고 하고 하나는 B라고 해도 되니까.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항 PN이라고 하는 것은 공비가 두 개 나와요. 적당한 컨스탄트 A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N승 플러스 적당한 컨스탄트 B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5의 N승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A하고 B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처음에 났잖아요. P0일 적에 1, P1일 때 1이라고 하는 초기 조건을 써가지고 일반항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는 플러스이고요.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요거 루트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만 써도 되겠죠. 그쵸? 요거 루트 들어가는 거. 양쪽으로 두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A, B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죠? 첫 번째 P0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P0는 1. 그 다음에 P1도 역시 1. 이러면 초기 조건 두 개 주면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조그만 A하고 조그만 B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미적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보나치도 등비수열 입장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벌써 이제 1시간이 넘어가는데요. 자, 논의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 정보교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물론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고,
메모아이제이션을 통해서 중복을 피해가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거죠. 자, 온라인 실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학생 지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10x10으로 확장해도 되고, 그렇죠? 퍼즐을 아까 보여드렸죠. 퍼즐에 정말 다양한 퍼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저는 이제 가위를 이용하고 딱풀을 이용하고 이걸 제일 선호한다 그랬죠. 그렇죠? 오늘 나왔었죠. 구글 맵을 이용한 수학적 여행지. 정말 이건 재밌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많이 바뀝니다. 계산해봐.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문화의 보편성입니다. 그렇죠? 수학의 보편성 및 다문화적, 국제적 및 역사적 관점에서의 가치를 인식한다. 이게 수학 교육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된 건 뭐예요? 오늘은 학생들한테 뭘 전하고 싶었던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전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문화는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어느 것도 순수하게 단독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다문화 개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패턴을 인식했는가? 이건 이제 삥갈라서부터 그렇죠?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향후에도 제가 이제 책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거 이슬람 학교 같은 거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이슬람의 영향을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가 또는 역사적인 큰 맥락을 보는데요. 오늘 바그다드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바그다드 하면은 천일야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대상으로 했던 림스키-콜사코프의 세헤라자데. 림스키-코르사코프가 했던 세헤라자데. 우리는 바그다드를 어떻게 봤을까요? 그 친구는 파란 눈의 그 친구는 어떻게 봤을까요? 세헤라자데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처녀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을 위한 책들. 이런 피보나치인 것은 원문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0년 동안의 번역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 12세기의 르네상스에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삥갈라라고 하는 숫자를 썼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제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갖고 온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제가 갖고 온 책은 저널은 굉장히 최고의 수준의 저널을 제가 갖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가, 그러니까 주장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삥갈라 얘기를 한 것은 뭐예요? 이거는 수학사에서 세계 최고의 저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기를 제가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삥갈라 수업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제가 인터넷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수학사 저널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구성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CT 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고, 그렇죠?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죠. 2015 교육과정에서 컴퓨테이셔널이라고 하는 용어가 컴퓨팅이라고 하는 용어로 살짝 바꿔치기 했죠. 그런 다음에 그 컴퓨팅이라는 것도 조금 이제 불만스러웠는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초등학교에서 그게 가능한 것일까? 그게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CT 교육을,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에서 벌써 4, 50년 동안 해온 CT 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초등 정보교과에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제가 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